네, 사부는 그 상실이 치유가 되려면 결국은 이 핵심 요체는 우리의 인지 체계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제가 황명걸의 시를 하나 소개했죠. 한 폭이 작은 식물일지라도 살아있다면 비해졌지 않나니 하물며 군자풍에 타추이리랴 빗방울을 배불고 논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결국은 타초풍에 군자풍에 넓은 인지체계를 지니고 있다면 상실이 더 이상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빗방울을 배불고 놀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어떤 그 힘이 생기겠죠. 결국 이런 인지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위지지, 한참 우리가 반복과 훈련의 힘에 의해서 이런 우리의 신경 시냅스는 탄성을 얻게 되어지고, 그 탄성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빗방울을 배불고 놀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권위지지의 그러한 묘과정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실이 치유가 되려면 치유란 말은 자신의 존재를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의 목소리나 또 거부하고 또 밀봉했던 감춰두었던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거부했던 내 자신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초대하는 것이 다시 내 자신으로 만나는 것이 치유의 밀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치유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존감을 발견하는 신뢰의 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목소리는 그때 비로소 즐거운 노래로 발견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재는 춤과 웃음으로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기 전에 감정과 지각이란 부분을, 우리가 생리학적인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이나 지각은 무엇을 지향한다고 했었죠? 안정감, 그리고 쾌적함, 자기 내부의 환경을 외부적 자극과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기전이 인지체계 도식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욕탕에 자주 가죠. 목욕탕에 가면은 냉탕이 있고 열탕이 있고 온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냉탕 좋아합니까? 열탕 좋아합니까? 아니면 온탕 좋아합니까? 보통 온탕은 우리 36.5도에 맞춰서 1도나 2도 높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열탕은 40도 정도 되고 냉탕은 16도, 14도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냉탕에 우리의 항온 동물인 우리의 생리는 36.5도입니다. 그러니까 36.5도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몸의 시원한 쾌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36.5도를 벗어나면은 뜨겁든 차든 불쾌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윤리, 선악이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 체계는 결국은 쾌감이 되느냐 불쾌가 되어집니다. 쾌감되어지는 것은 좋음으로 선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불쾌는 싫음으로, 호오, 좋으냐 싫으냐. 그러니까 이 모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규범, 윤리 체계는 철저하게 우리 몸의 생리에 좋음, 호오, 좋고 나쁨의 문제, 쾌와 불쾌면서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한이 난다, 오열이 난다. 우리 감기가 들었을 때 오들 오한이 나, 냉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오열이 난다는 것은 열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란 말은 원래 싫어할 오자에서 비롯되어지죠. 그래서 동양의 윤리학은 철저하게 선악이라고 하는 윤리학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물학적인, 생리학적인 쾌, 불쾌, 또 호오의 기초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타자에게, 남에게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할 수 있게끔 하라. 이게 공자의 그런 생리학적 기초에 준해서 윤리학이 만들어진 어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음이라는 것은 자기 동일성, 내부 환경과 36.5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폐감이 되어지고 이것이 멀어지면은 이 차이와 다름이 생기고 이것이 불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결국 감정과 지각은 철저하게 항상성 또는 안정성, 쾌적함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주 어려운 말이 나와요. 인지와 감정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인지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아까 상분, 견분, 가정분, 증자분, 증증자분이 있듯이 우리의 인지 체계가 가장 낮은 단계의 인지 체계가 있고 또 높은 단계의 해결의 절대 정신이나 또 성인들의 정신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너나 개념이 온 마인드풀리스로 다 알아챔과 이해의 관점 속에서 당시 실존적인 문제를 다 전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가장 높은 인지 레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체계를 어떻게 하면 확장할까? 그래서 우리 인지 체계를 우리는 이렇게 인지와 감정의 관계를 알기 전에 먼저 이런 도식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사실관계냐 아니면 가치관계냐 했을 때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의 세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트륨과 이 수소가 만나서 수소와 나트륨을 만들면 염기성 용액이 된다. 이게 이제 요 방정식은 요 화학 기호는 사실 존재에서 실체의 세계를 말하죠. 요 화학 기호를 설명한 게 바로 나트륨이 물을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 기질을 내고 수소나 나트륨을 만들어 염기성 용액이 된다. 이런 도식입니다. 요거는 가치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마찬가지 사실 세계에서 우리에게는 A라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성향, 어떤 사람은 B라는 성향, 어떤 C라는 성향. 이 성향은 다른 말로 인지 도식입니다. 인지 체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인지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C라는 사건을 만나. 어떤 호랑이를 만나든지 깡패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그 테러리즘을 만나든지 전쟁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폭행을 당한다든지 어떤 C라고 하는 이메일의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는 그 E라고 하는 어떤 감정을 나타내서 그 감정이 발현된다. 자, 이것은 가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실체계의 문제입니까? 마치 이것은 가치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체계의 언어의 방식으로 그대로 가치체계를 사실체계처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죠. 우리는 모든 언어가 존재 사실의 체계의 어떤 문제를 가치의 문제로 전해시켜서 바라보는 특성이 우리 언어의 세계다.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우주과학자나 또는 그 실험실에서의 어떤 화학 실험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실험실에서의 이루어지는 명제와 가설도 객관적인 명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서 기호적인 호호, 좋고 나쁨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적 명제도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객관적이라는 것 말하더라도 그 객관성은 자신의 주관적인 호오라고 하는 관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게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가치의 세계는 우리 앞에 있는 공식을 가치의 세계로 보면은 어떤 심적, 정서적, 신체적 경향을 지닌 기질의 사람이 있어요. 그 기질의 사람이 어떤 사건, 이벤트를 만나면 사건을 이벤트라고 기질 디스포지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칭하면 그 사람의 인지 능력, 커그니티브 어빌리티의 정도에 따라 어떤 감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공식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치의 세계조차도 사실이라고 하는 명제라고 하는 언어 분석을 통해서 언어 체계를 통해서 가치의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affection을 말합니다. affection. 우리의 정동, 우리의 감정은
항상 D라고 하는 디스포지션 위에 어펙션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고유한 성품, 성향, 기질, 체질 위에 감정이 D라고 하는 디스포지션의 인지체계 도식 위에서 어펙션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분노가 아니라 그 분노에는 다 같이 분노라는 성격을 자아낸다 하더라도 그 분노에 어떤 안고 있는 속성이나 또는 그 특성은 D라고 하는 디스포지션이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분노를 하더라도 사람들마다의 분노의 특성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분노의 특성은 E라고 하는 것, 이벤트, 사건의 N은 강도입니다. 사건의 강도. 그러니까 사건의 레벨이 1에서 0에서부터 10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건의 강도는 큰 강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 그죠? 사는 사람의 죽음, 또는 사는 사람과의 이혼, 또는 폭행, 뭐 여러 가지 것들은 굉장히 아주 그 사건의 강도 높은 강도이죠. 근데 사건의 강도가 거의 제로인 상태에 있어요. 그냥 무사시, 그냥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뭐 그냥 바람결에 물 지나가듯이, 바람결에 그물 지나가듯이 그냥 소소하게 사물을 보내는 사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한 3인 경우도 있죠. 숙제를 한다든지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지 사람을 만나는데 개똥이 떼켜가지고 신경질 난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의 강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강도가 N은 이제 그 레벨의 어떤 N을 말하고요. C는 커그니션, 인지능력, 커그니티브의 어빌리티를 C라고 본다면 인지 능력도 1의 레벨에서 10이라고 하는 10의 레벨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어펙션이라는 감정의 총량은 사건의 10이라고 합시다. 10은 뭐예요? 사건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한계 상황 속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커그니티브 어빌리티가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감정의 총량은 1이 되어집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이 10이지만 커그니티브 어빌리티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은 어펙션은 10이 되어지죠. 결국은 사건의 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떠하든지 간에 C라고 하는 커그니티브의 레벨이 올라간다면 결국은 이 어펙션이라는 것은 아무리 높은 강도 높은 사건이 하더라도 인지도식 체계가 높아진다면 우리의 감정 체계는 굉장히 고요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굉장히 이거는 뭐 도식화된 부분이고요. 조금 더 이 사실의 문제를 가치 문제 전했을 때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지 체계와 감정의 관계는 이렇게 비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예시로 이제 보내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인지 레벨을 1단계에서 7단계까지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는 우리가 유식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상분의 단계죠. 2단계는 상분의 단계 분노의 감정 동일시한 단계. 2단계는 감정의 동일시 상근을 벗어나 있는 견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감정에 대한 인과관계를 모색하는 단계죠. 네. 견분은 자증분의 인과관계를 모색한다는 것은 누가 모색합니까? 내 자식 자아가 모색하는 거죠. 이게 3단계에 해당이 되었고 4단계는 감정의 원인의 인과관계를 인지하고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내 감정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를 자각하는 단계. 이건 자증분의 단계가 되어지죠. 그다음에 감정의 관계를 완전히 관조하는 단계. 자증분, 증자증분의 단계. 그다음에 감정 제공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체 인과 의식과 일체감, 사물과 나 개념이
분리 경계가 없이 온 마인드풀니스 전체가 현존으로 작동되어지는 절대 정신의 단계. 이것을 증증증 자정분의 단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삶이 어찌 보면은 똑같이 우리와 동일한 그런 사건과 일상생활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그들의 인지체계에서는 감정이 늘 고요한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선생님이야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굴굴 잠을 자고 있고 왜들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그러면서 잠잠하여라. 잠잠하라 했을 때 뭐 파도도 잠잠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외부의 사태와 관계없이 그 마음은 늘 고요한 관조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한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